우리는 개경으로 간다. 1388년 5월 압록강 위화도 오만 대군을 이끌던 한 장군이 내뱉은 이 한마디는 고려 왕조의 운명을 뒤바꿨습니다. 명나라를 치러 가던 군대가 칼끝을 돌려 자국의 수도로 향한 것입니다. 역사는 이를 위화도 해군이라 기록했고 우리는 이성계의 영웅적 결단으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중국 단동과 북한의 경계를 흐르는 압록강을 직접 보고 있자면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 결정은 나라를 위한 영웅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절박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이 회군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압록강의 물살은 생각보다 거셉니다. 700년 전 이곳에서 5만 명의 군사가 건너야 했던 이 강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강 하나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명나라 땅을 침범하는 역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 이성계는 바로 그 순간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1388년 고려는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급부상했습니다. 300년 가까이 고려의 우산이었던 원이 사라지자 새로운 당자명은 노골적으로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가 해안을 유린했고 서쪽에서는 홍건적의 잔당이 국경을 위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혼란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약탈과 징집, 기근과 전염병. 고려 조정은 천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외교, 퍼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을 섬길 것인가, 맞설 것인가. 1388년 초, 명나라는 천령위 설치를 선포합니다. 천령위 북의 땅을 명나라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함경도와 평안도 일부를 포함하는 고려 영토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도발이었고 고려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최영 장군이 칼을 뽑았습니다. 명을 지겠다. 74세의 노 장군은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무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명의 도발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우왕은 최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만 대군이 소집됐고 총사령관에는 팔도도 통사 조민수가, 그 휘하 좌군도 통사에는 이성계가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시작부터 무모했습니다. 명나라의 군사력은 고려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원을 멸망시키고 중원을 통일한 신흥 제국의 병력은 수십만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명은 하양무기를 대량 보유한 당대 최강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승산은 없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작 죽어야 할 사람들, 전쟁터로 끌려가야 할 농민들은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출정을 앞두고 사불가론을 펼쳤습니다. 4가지 이유로 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하다. 이소역대. 이것은 단순한 사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전략 판단이었습니다. 명나라와의 전면전은 고려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농번기에 농민들을 징집하면 가을 수확을 망치게 됩니다. 이미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셋째, 전국의 군사를 동원하면 왜구를 막을 수 없다. 남쪽 해안은 여전히 왜구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주력군이 북으로 가면 남쪽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넷째, 장마철에는 활의 악교가 녹아 쓸 수 없다. 이것은
기술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고려군의 핵심 전력이 궁병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치명적이었습니다. 습기에 활의 접착제가 풀리면 고려의 주력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른다. 이것은 군인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가의 언어였습니다. 이성계는 이미 이 전쟁이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임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최영은 이성계의 반대를 묵살했습니다. 우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정 명령은 떨어졌고 5만 대군은 북으로 향했습니다. 이성계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역적이 되는 것이니까요. 1388년 5월 군대는 압록강변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섬처럼 생긴 이하중도는 압록강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서 강을 건너면 명나라 땅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가 경고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활의 악교가 녹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탈영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강제로 징집된 농민들이었습니다. 농사를 버리고 끌려온 이들에게 이 전쟁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명나라를 치는 것이 자신들의 삶과 무슨 상관인가요? 목을 베어도 탈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도망쳤습니다. 군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5만 대군은 서서히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며칠을 보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명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승산 없는 전쟁. 설령 기적적으로 이긴다 해도 명나라는 보복할 것입니다. 더 큰 군대를 보내 고려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요? 최영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계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 1383년의 일이었습니다. 북원의 나하추가 침입했을 때 이성계는 최영과 함께 출정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성계는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최영은 그 공을 가로챘습니다. 조정에서는 최영의 공으로 기록됐고 이성계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권력의 냉혹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영은 고려 조정의 실권자였습니다. 우왕은 허수아비에 가까웠습니다. 최영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역사는 이미 그 전례들로 가득했습니다. 1374년 인당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구 토벌에 공을 세운 장군이었지만 최영과 의견이 달랐다는 이유로 제거됐습니다. 죄목은 모반, 증거는 없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영이 원하면 누구든 역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이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정을 거부했다면 이미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화도에서 강을 건너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명나라 땅입니다. 그 순간 저는 침략자가 됩니다. 이성계는 부하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실제로 명나라는 이미 고려의 출병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에는 명군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고려군이 강을 건너는 순간 명나라는 정당방위를 명분으로 전면 공격을 개시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침략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성계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강을 건너지 않고 개경으로 돌아간다면 최영은 분노할 것입니다. 굴령, 불복종, 항명, 반역, 이성계는 처형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향한다면, 최영을 제거하고 조정을 장악한다면 이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죽고, 뒤로 가면 최영에게 죽고, 가만히 있어도 결국 죄인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아야 했습니다. 위화도의 밤은 길었습니다. 장마비가 쏟아졌고 병사들은 젖은 땅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지고 있었고 질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막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질과 학질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병사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20살도 안 된 청년들, 50이 넘은 노인들.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농부였고, 어부였고, 장인이었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장군님,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쯤 밭에는 잡초가 무성할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을 겁니다. 이성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천령 이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은 자존심을 선택했고 우왕은 최영의 뜻을 따랐습니다. 정작 피를 흘려야 할 사람들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계는 주요 장수들을 소집했습니다. 조민수 도통사도 함께였습니다. 막사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통사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조민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명목상 총사령관이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군사들은 이성계를 따랐습니다. 이성계의 부하들이었고 이성계의 지휘 아래 수많은 전투를 치른 정예병들이었습니다.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성계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오만 장졸의 목숨을 개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한 장수가 물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성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최영은 우리를 역적으로 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조정을 바꿔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반란이었습니다. 성공하면 권력을 잡는 것이고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장수가 말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이 도망치고 있고 남은 자들도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이대로 강을 건너면 명군과 싸우기도 전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사들의 상태는 그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명나라를 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가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기를, 이 무모한 전쟁에서 벗어나기를. 결정하셨습니까? 조민수가 물었습니다. 예, 이성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개경으로 갑니다. 조민수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나라와의 전쟁은 광기였고 최영의 독단이었으며 고려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5월 22일 이성계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개경으로 돌아간다. 병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는 아니었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군대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명령에 따를 수 없다. 나라를 망치는 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회군의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무모한 전쟁을 막고 나라를 구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성계 개인의 생존 본능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영웅적 결단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느꼈던 것은 영웅적 사명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절박함이었으며 생존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내린 선택. 그것이 700년 후 조선이라는 왕조를 탄생시켰고 한반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군대는 압록강을 등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개경까지는 수백 리.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될 수도 파멸의 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주사위를 던졌고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개경으로 향하는 행군은 묵직했습니다. 병사들은 안도하면서도 불안해했습니다. 명나라와의 전쟁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자국의 수도로 칼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말 위에서 앞을 응시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개경에 도착하면 최영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승리하거나 죽거나 중간은 없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개경에 전해졌습니다. 이성계가 회군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역적이다! 당장 군사를 보내 투벌하라! 우왕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5만 대군은 고려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이었습니다. 그 군대가 개경으로 온다는 것은 곧 내전을 의미했습니다. 최영 장군, 이성계와 협상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협상이라니요, 전하. 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자는 군령을 어긴 역적입니다. 역적과는 협상이 없습니다. 도벌뿐입니다. 하지만 최영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경에 남은 병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력군은 모두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로 갔습니다. 개경에 남은 것은 소수의 수비대뿐이었습니다. 최영은 급히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개경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갈라졌습니다. 최영을 지지하는 자들과 이성계를 기다리는 자들 모두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누구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정몽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학자였고 충신이었습니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최영의 명나라 원정이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회군이 반역인가 아니면 나라를 구하는 행위인가? 정답은 없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니까요. 6월 초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최영은 서둘러 모은 병력을 이끌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이성계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게다가 이성계의 병사들은 오랜 전투 경험으로 단련된 정이었습니다. 전투는
짧았습니다. 최영의 군대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병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옳다는 것을, 명나라 원정은 미친 짓이었다는 것을. 최영은 포로가 됐습니다. 74세의 노장군은 결박당한 채 이성계 앞에 끌려왔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무인의 최우치고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장군, 이성계가 말했습니다. 왜 그리 무모한 전쟁을 강행하셨습니까? 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자부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무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셨다면 백성을 먼저 생각하셨어야 했습니다. 이성계가 계속했습니다. 오만 장졸의 목숨이 장군의 자존심보다 가벼웠습니까? 최영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유배지로 향하는 도중 살해됐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성계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위협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왕은 폐위됐습니다. 이성계는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의혹을 들어 왕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혈통에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창왕이 옹립됐지만 그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권력은 이성계에게 있었습니다. 조정은 이성계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파는 숙청됐고 지지파는 승진했습니다. 토지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귀족들의 땅을 몰수하고 재분배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개혁인 동시에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왕조를 바꾸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고려는 500년 왕조였습니다. 그 전통과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새로운 왕조를 열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고려는 이미 썩었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1392년 4월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살해됐습니다.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의 손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정몽주가 남긴 단신가는 충절의 상징이 됐지만 그의 죽음은 고려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더 이상 이성계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1392년 7월 이성계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려는 멸망했고 조선이 탄생했습니다. 위화도에서 시작된 회고는 4년 만에 왕조 교체로 완성된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썩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은 500년을 이어갔고 한국 역사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위화도였습니다. 압록강변의 그 작은 섬에서 한 장군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인간의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이성계는 살고 싶었습니다.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았고 최영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성공하자 더 큰 야망이 생겼습니다. 권력을 잡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웅과 역적의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성공하면 영웅이고 실패하면 역적입니다. 이성계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위화도에서 그가 느꼈던 감정은 영웅적 사명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분노였으며 절박한 생존 욕구였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역사는 그 인간적 동기를 지우고 거대한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민족을 구한 영웅,
새 왕조를 연 개국 군주.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위화도의 이성계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우연히도 역사를 바꿨을 뿐입니다.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날 위화도에는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록의 이면이었습니다.